건설안전 산업기사 5회 기출문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1번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 매슬로우는요 욕구단계 5단계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5단계입니다. 5단계. 그 5단계 중에서 제2단계를 골라라 이 말인데요. 자, 우리 5단계를 한번 외워봅시다. 자,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 생,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안,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자기 존중, 존중의 욕구 존,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생한사 존자.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 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또는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2단계는 안 찾아보세요. 답 2번입니다. 2번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력의 유형.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직과 사회적 관계에서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무슨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중감을 나타내는 거. 의사 선생님 또는 우리 국회의원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까? 선생님은 말 안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 자, 먼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감을 표하죠. 전문 세력. 전문가 집단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요 우리한테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우리한테 보너스를 주거나 또는 휴가를 줄 때 이 보상 세력입니다. 보상 세력. 그리고 공식적인 직위나 권한에 근거해서 리더가 되는 경우 있죠. 이게 합법 세력입니다. 전문 세력, 보상 세력, 합법 세력은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력 유형인데 위임 세력 이건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이건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3번 안전지식 교육 실시 4단계. 그러면 안전지식 교육 실시 4단계는 1단계가 뭐죠? 도입입니다. 도입. 2단계는 제시, 3단계는 적용, 4단계는 확인. 도입, 제시, 적용, 확인.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자, 1, 2, 3, 4가 다 있네요. 자, 이 4단계에서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해 본다. 이건 뭐죠? 적용이죠. 적용.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데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그 수법을 이해시키는 단계. 답은 적용입니다. 4번 다음 중 무죄운동 기본이념 3원칙. 무죄운동 기본이념 3원칙은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무선참 이렇게 했습니다. 무선참이다. 무는 제로,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죄운동이니까 이 무가 없을 무자거든요. 없어야 된다.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은 선취의 원칙. 선취의 원칙은 사고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선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가의 원칙. 참가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협력해야 된다. 무선참. 라인화 원칙은 아닙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입니다. 유해위험기계의 종류. 자,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발했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행령이라고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 자, 이것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자, 이 중에서 크레인에서 전체 가죽 2톤 미만은 제외입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이동식 제외입니다. 그리고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합니다.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제외입니다.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입니다. 고소작업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자, 높은 곳 이 말이죠. 높은 곳 작업대로 한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1번 전단기는 금속 등의 재료를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위험하죠. 유해위험기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는 화물이나 사람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것도 유해위험기계 됩니다. 그
그 다음에 곤돌라. 곤돌라는 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죠. 자, 이것도 유해위험기계. 근데 교류 아크 용접기. 이거는 유해위험기계 아니에요. 답 4번. 6번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중 밀폐공간.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밀폐공간 보겠습니다. 밀폐공간 산소 중요하죠. 산소 농도 측정 및 화학 반경 중요합니다. 근데 유해물질은 밀폐공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2번 틀렸어요. 3번 보호구, 이거 중요합니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그 다음에 4번 사고시 응급처치 비상시 구출. 이것도 밀폐공간에서 중요하죠. 답은 2번. 7번 하이니 재발생 원인 도미노 이론.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오는 것. 직접 원인은 자 3번 보세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이게 직접 원인입니다. 그러면 1번 통제 부족 간접 원인. 관리 구조의 부적절 간접 원인. 그리고 유전과 환경적 영향 간접 원인입니다. 따라서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답 3번.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불이 붙고 있죠? 인화성 물질 경고. 답 3번입니다. 자, 이것은 인화성 물질 경고.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 근로자 수의 산출력에 따라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이 500억입니다.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그리고 노무 비율이 0.06. 노무 비율이 무슨 말일까요? 노무 비율은 결국 이 실적액에서 이 노무 비율만큼 곱해주면 노무비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적액이 50억이죠. 여기다가 노무 비율을 곱해주면 그러면 노무비가 된다고요. 노무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무비는 결국 근로자의 인건비로 나가겠죠. 실적액 봅시다. 50억입니다. 노무 비율은 0.06 곱해주세요. 그럼 얼마죠? 그러면 3억. 아, 노무비가 3억이구나. 자, 근데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면 그러면 연봉으로 될까? 연봉은 250만 원에다가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미 구했죠? 뭘 구했냐면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자, 자세히 보세요. 노무비가 3억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인건비가 1인당 연봉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노무비로 책정된 것은 3억이에요. 그러면 몇 명을 더 쓸 수 있나요? 10명을 더 쓸 수 있는 거죠.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를 10명을 쓰면 노무비 3억 원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홍씨가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적액이 있고요. 그리고 노무 비율이 있다. 실적액에서 노무 비율을 곱하면 노무비가 된다. 그러니까 노무비가 되는데, 근데 한 사람당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면 이 사람의 연봉은 3천만 원이 되고 이 3천만 원이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로 노무비 3억을 쓰려면 10명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상시 근로자 수는 10인. 10번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의 3단계입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3단계 하면 자, 이것은 지식교육 3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교육, 세 번째 태도교육 이렇게 됩니다. 안전교육 3단계는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태도, 직무교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무교육은 또는 안전교육 3단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무와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건 안전교육이 아니죠. 11번 주의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간 수준. 자, 이 중간 수준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번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중간 수준 맞고요. 두 번째 가시시야. 가시란 말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 내. 중간 수준 맞습니다. 근데 수면중은 중간 수준보다 더 아래죠. 중간 수준 아닙니다. 자고 있다 이 말인데요. 4번 일상과 같은 조건. 이거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주의 수준을 말합니다. 12번 작업 표준의 구비 조건. 작업 표준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작업 실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과 품질 특성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에 위배되면 안 되죠. 위배되지 아니하고. 자, 근데 표현은 추상적 아닙니다. 표현은 어떻게 되죠?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답은 3번. 13번. 다음 중 산업재해 통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산업재해 통계는 구체적. 그렇죠.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통계는 기초자료.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3번. 산업재해 통계만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장 안전수준을 추정한다. 아닙니다. 통계만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통계만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추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현장 점검도 해봐야 되고 안전관리 체계,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4번. 산업재해 통계 목적은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14번. 다음 중 안전태도 교육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청취 위주의 대화.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3번, 항상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4번, 지적과 처벌 위주. 이러면 안 되죠. 지적과 처벌하는 게 아니고, 격려해야죠. 격려. 격려와, 그리고 또 항상 모범 보인다 그랬죠. 모범. 격려와 모범 위주로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15번, 산업심리의 5대 요소. 산업심리의 5대 요소 하면, 자, 저는요, 기습 감동, 이렇게 외웁니다. 두 문자를 땄는데 4개밖에 안 되네? 요 습이 2개가 나옵니다. 먼저 기는 기질, 습은요, 습은 습관, 그리고 습성 해서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은 감정, 동은 동기, 기습감동, 기질, 습관, 그리고 습성, 감은 감정, 동은 동기. 그러면 적성은 아닙니다. 산업심리 5대 요소의 적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16번 위험 예지훈련 4라운드의 순서. 위험 예지훈련 4라운드 하면 자, 이것도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현본 대목,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조립, 목표 설정. 현본 대목. 위험 예지훈련 4라운드. 위험 예지훈련 4라운드는 결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본질 추구합니다.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요. 현본 대목. 답은 1번. 1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 중 사용 구분에서 물체의 낙하. 이 물체의 낙하를요, 이걸 A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례 및 추락을요, 이거를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 이 감전을 자, 우리 전기를 이용해 볼까요? 자, 일렉이란 단어가 electricity, 일렉이 이제 전기의 뜻이죠. 그래서 자, E를 합니다. electricity 하면 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낙하, 그리고 비례 및 추락. 자, 비례 및 추락 해서 요 B고요. 그 다음에 감전은 E. 그러면 요 안전모의 종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A, B, E 이러면 되겠죠? A, B, E. 18번 레빈. 자, 레빈 또는 레빈의 인간행동, 인간조건, 환경조건의 관계를 표시했는데요. B는 행동, behavior. 자, 이거 영어로 쓴 게 조금 오바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봅시다. behavior 하면 행동이죠. F는 function. 자, 펑션은 뭐냐면 이거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함수. 펑션. 자, 그 다음에 E. 자, E는 environment. 자, 발음 별로 좀 구리죠. 자, 환경. P는 person, 사람. 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이 영어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B는 behavior, F는 function, 그리고 E는 환경, environment, P는 person. 자, 근데 영어 안 되는 사람, 영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외웁시다. B는 행동. 자, B는 행동. F는 함수. P는 사람, 개인. 그리고 E는 환경. 그럼 여기서 F를 물어봤죠? 따라서 F는 함수입니다. 답은 4번. 19번 적응 기제 유형에서 동일화의 사례. 동일화입니다. 자, 동일화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나랑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자랑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자, 이게 동일화의 사례입니다.
1번 운동시합에 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죠. 합리화. 자기 합리화. 2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고아들에게 정열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심리죠. 보상입니다. 실패한 부분에서 느끼는 부족함을 다른 영역에서 성취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생이 태어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다. 이것은 퇴행입니다. 퇴행. 그래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현상, 이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답 3번.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반 사업장정보 있겠죠. 재해정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계획이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교육 계획은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 21번 인간 오류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하나로서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작업자 자신, 이게 뭐죠? 1차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primary. 자, 영어 하기 좀 불편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학습의 도구를 이용할 때 우리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영어 단어의 두 문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표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좀 외워줍시다.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1차적이다. 1차적 primary. 우리 프라임 영안사전 기억납니까? 최고다. 1차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1번에 커맨드 에러. 커맨드 에러는 명령 오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 또는 서드. 세컨더리는 두 번째고 서드는 세 번째고. 따라서 프라이머리 첫 번째 1차적. 답은 3번. 22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청각적 표시장치. 청각적 표시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1번 전원이 복잡하다. 이때는요 시각적이죠. 시각적 표시장치. 전원이 이후에 재참조. 이 전원이란 말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다시 참고를 해봐야 된다. 이것도 시각적이죠. 그리고 공간적 사건을 다룬다. 이것도 시각적입니다. 자, 우리 공간적 사건을 보여줄 때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4번 전원이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때는 귀로 들어야죠. 즉각적인 행동,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따라서 이건 청각적 표시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번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자, FMEA. 자, 이거 외우세요.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FMEA에서 치명도에서 자, 치명적이다. 우리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하면 치명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크리티컬 하면 치명적인데 명사니까 크리티컬리티입니다. 그리고 분석. 자, 분석은 자, 어널리시스 여기 있죠.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럼 보세요. 뭐가 뭡니까? CA. FMEA하고 CA를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럼 뭐겠습니까? FMECA. 요 C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C가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영어 단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일단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FMEA 요거 한번 외웁니다.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FMEA. 여기서 치명도해서 자, 치명하다, 치명적이다. 크리티컬 C가 들어온다. C. 요 C를 기억하는 거예요. C. criticality. 자, critical 치명적이다. criticality. analysis 분석, 해석. 그러면 C가 들어오면 돼요. FMECA. 24번 조종 장치를 통한 인간의 통제 아래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반자동 또는 기계화 시스템 해도 되고 또는 반자동 시스템이라고 해도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5번 음의 강약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입니다. 음의 강약. 자, dB 이게 뭐죠? 데시벨이 음의 강약을 나타냅니다. 1번 바로 답이네요. 이번에 폰트는 이게 프랑스어로 다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폰트. 자, 폰트는 프랑스어로 일단 다리. 그 다음에 헤르츠는 독일어로 주파수죠. 주파수. 그 다음에 디옵터는 렌즈의 굴절률입니다. 굴절력을 말한다. 따라서 음의 강약은 데시벨. 답 1번. 26번 FTA에서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톱사상이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컷셋.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기본 사상은 사고 원인이죠. 사고 원인이 일어났을 때 톱사상. 이 톱은 고장입니다. 고장.
토업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을 컷셋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27번 일반적으로 인체에 가해지는 온습도, 온도습도, 기류 등의 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불쾌지수라는 지표가 사용됩니다. 불쾌지수 계산식이 다음과 같은 경우 건구온도, 습구온도의 단위입니다. 불쾌지수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0.72에다가 곱하기 건구온도 플러스 습구온도 플러스 40.6 할 때 이 온도는 뭘로 나타냅니까? 도시 이건 섭씨 온도입니다. 도시 섭씨 온도로 나타냅니다. 답은 4번. 28번 레버를 10도 움직입니다. 표시장치는 1cm 이동했어요. 이때 레버 길이가 20cm. 그럼 20cm인 레버가 10도 움직였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조종장치가 이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레버 길이 이게 뭘까요? 이게 원의 반지름의 개념이에요. 원의 반지름. 레버 길이가 있는데 이게 20cm입니다. 그리고 이게 10도 움직였다. 요 10도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전체 원둘레 전체 각도가 360도 아닙니까? 그 360도 중에서 10도만큼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표시 장치는 1cm 이동했다. 이때 통제 표시비 CDB는 얼마인가? 자, CDB 통제 표시비는 자, 우리 공식 한번 돌려볼까요? 공식은 표시장치 이동 거리분의 조종장치 이동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게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1cm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1이야. 분모는 1이야. 1이니까 이건 쓰나만 하죠. 쓰나만 하. 안 써도 됩니다. 왜요? 분모가 1일 때는 그냥 조종장치 이동거리가 그 값이죠. 그러면 조종장치 이동거리를 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반지름이 20cm인 원에서 10cm만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원이 있으면 요게 반지름이 20cm라고 레버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큼 움직였다고요? 요게 딱 10도만큼 움직였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전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이야. 그러니까 2 곱하기 파이 3.1자 곱하기 r은 20. 근데 여긴 이건데 근데 이것이 전체가 360도라면 그냥 이걸 쓰면 되는데 그 중에 10도만큼 움직였잖아. 그래서 36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다 했으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0도 곱하기 360도 분의 10. 물론 이거 약분하고 이게 정리해주면 그리고 이 파이에는요 3.14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3.49가 나옵니다. 자, 이거 되겠습니까? 자, 이게 자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0 곱하기 2하고 20 곱하면 40. 40 있고 360 있으면 9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9분의 10 파이가 된다고요. 9분의 10 곱하기 파이. 그리고 이거는 9분의 10 곱하기 3.14가 된다고. 자, 그럼 식 정리해보세요. 식 정리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근사값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는데 힘든 사람은 패스하세요. 패스. 자, 29번 작업장 내부 추천 반사율 가장 낮아야 하는 곳. 추천 반사율이 가장 큰 곳은 어딜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작아지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가장 높은 것이 천장,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가구, 가장 낮은 것이 바닥입니다. 추천 반사율이 가장 낮은 것은 바닥. 답은 3번. 30번 서서하는 작업의 작업대 높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정밀작업. 정밀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높게 맞고요. 경작업, 가벼운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낮게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중작업. 이 중은 무거운 물건을 다룬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은 경작업의 작업대 높이보다 약간 낮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업대 높이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높낮이 조절돼야 됩니다. 높낮이 조절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조절이 가능해야 그래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작업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거든요. 답은 4번입니다. 31번 다음 FT 도에서 몇 개의 미니멀 패스셋. 미니멀 패스 컷셋이 아닙니다. 컷셋이 아니고 패스셋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그림을 요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요게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고, 그리고 또 이런 모양은 요거는 OR 게이트거든. 엔드 게이트는 둘 다 만족해야 되고,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근데 이것이 이 그림은 컷셋 그림이거든요. 컷셋 그림인데 컷셋을 지금 구하는 건 뭐죠? 패스셋 아닙니까? 패스셋이 되면 이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엔드가 뭘로 바뀐다고요? OR로 바뀌고, OR은 엔드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저 보세요. 요게 OR로 바뀌고, 요거는 엔드가 되고, 그리고 요건 또 OR로 생각을 할 거예요. OR이니까 X1과 X2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X1, X2 이렇게 쓸게요. 아래 위로 써서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근데 요게는요, X1과 X3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표현할 때 X1 곱하기 X3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요 두 관계가 요 G1, G2 요 두 관계가 다시 OR 게이트죠. OR 게이트. OR 게이트니까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X1만 있어도 되고, 잘 보세요. X1만 있어도 되고, 또는 X1, X3가 있어도 되죠. 또 마찬가지 X2만 있어도 되고, X2만 있어도 되고, 또 X1, X3 요거만 있어도 되죠. 그쵸? 요거 이해됩니까? 자, 이해 안 되면 제가 볼게요. 요게 네모, 그리고 요걸 세모, 요걸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모가 있어도 되고, 그리고 또 요도 OR이죠. 동그라미가 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2가 있어도 되고, 또는 X1, X3가 있어도 돼요. 그러면 미니멀 패스셋은 3개가 나오네요. 3개가 나옵니다. 31번은 3번. 32번. 위팔은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래팔만 편하게 뻗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상 작업 영역 또는 정상 작업력을 말합니다. 답 1번. 33번. 인간의 정보 처리 기능 중 용량이 7개 내입니다. 작습니다. 순간적 망각 등 인적 오류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자, 영어로 하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입니다. 근데 1번의 지각은 뭐냐면 정보를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과정을 지각이라 그래요. 설마 지각 늦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각은 감각기관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각 능력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력은 특정 정보에 집중하는 능력. 그 다음에 4번의 감각보관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하는 초기 정보 처리 단계입니다. 답은 2번. 34번. FT 도에서 논리교 중 엔드게이트. 아까 뭐가 엔드게이트라고 했죠? 요렇게. 요게 엔드게이트. 요거는요, OR 게이트. 엔드게이트, OR 게이트. 그럼 1번은요, 1번은 계람사상. 자, 요 직사각형처럼 생긴 거, 또 계람사상. 그리고 이게 오각형이죠? 오각형을 통상사상. 오각형은 통상사상이라고 합니다. 35번. 인간의 시각 특성 옳은 것입니다. 적응은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서 근거리는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두꺼워져야 근거리 물체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시야는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아니고, 시야는 망막의 위치 그리고 눈의 구조, 망막의 위치와 눈의 구조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 망막은 시멘트 렌즈가 아니고 망막은요, 필름.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입니다. 그래서 4번. 암종에 걸리는 시간. 암종이 뭐냐면 이 암이 어두울 암자거든요. 조응이란 말은 적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서 갔을 때 이게 적응하는 현상, 이걸 암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종에 걸리는 시간이 명종보다 깁니까? 깁니다. 암종에서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답은 4번입니다.
36번 예비 위험 분석 PHA 예비 위험 분석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예비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시스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정성적 평가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옳은 것인데요. 자, 일단 뭐가 나야 되냐면 초기라는 말이나 예비, 미리 위험을 분석하잖아요. 초기 단계. 자, 그리고 이것은요, 정성적인 평가 방법, 수치화되지 않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예비 위험 분석하면 초기, 그리고 정성적 평가, 처음 단계, 초기 단계, 정성적 평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신뢰도, 그림의 숫자, 이 숫자가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네요. 자, 보세요. 이건 직렬이죠. 이렇게 되면 직렬,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병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직렬, 그리고 병렬, 그리고 또 직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직렬은 단순 곱하기를 하면 돼요. 병렬은 1 빼기 신뢰도를 곱해서 또 전체 1에서 빼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직렬부터 볼게요. 0.9하고 나머지가 직렬이죠. 직렬. 또 마찬가지 뒤에 있는 0.9 요것도 직렬이죠.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요 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요. 0.7 돼 있는데 이게 1 빼기 0.7을 두 번 곱해줘요. 여기도 1 빼기 0.7, 여기도 1 빼기 0.7, 1 빼기 0.7 하고 요 값을 전체 1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자, 그럼 이거는요, 0.9 곱하기 1 빼기 0.7 하면 0.3. 마찬가지 1 빼기 0.7 하면 0.3. 0.3에서 0.3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요 값은 0.09죠. 0.09. 그러면 1 빼기 0.09는 0.91. 이렇게 되겠네요. 0.91. 맞습니까? 자, 지금 계산 맞나요? 1 빼기 0.7 하면 0.3, 1 빼기 0.7 하면 0.3, 0.3 곱하기 0.3은 0.09, 0.09니까 1 빼기 0.09는 0.91.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있는 거 0.9를 곱합니다. 자, 식정리하면 0.7371. 답 2번입니다. 38번 체계 설계 과정 주요 단계 중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것은 1번 기본 설계, 2번 계면 설계, 3번 체계 정의, 4번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체계 설계 과정에서 먼저 할 것은 목표부터 결정해요. 목표.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39번 다음 중 생리적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생리적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일반 내전도. 이 내전도는요, 뇌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근전도. 이 근전도는 근육을 말합니다.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 피부 반응. 자, 전기란 말 나왔네요. 이것도 피부의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4번에 안구 반응. 안구 반응되어 있는데 이 안구 반응은, 자, 이것은 정기적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죠. 누가 눈에다가 전기를 넣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이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자, 보세요. 뇌전도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죠. 근전도는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전기 피부 반응은 말 그대로 피부의 전기 측정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고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40번 신뢰도와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보전 기록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성과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설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수할 거야, 수리할 거야. 그러면 일반 설비 이렇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MTBF 분석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평균 고장 간격을 말하거든. 평균 고장 간격을 분석한 표,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장 원인 대책표. 전부 보수하고 유지하고 설비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근데 자재관리표는 이것은 재고관리하고 관련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1번 강구조물 제작 시 마킹, 금긋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강판 절단이나 형광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된다. 마킹 기준을 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마킹 검사는 띠처리나 형판, 자동 가공기 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자, 1번, 2번 틀릴 수가 없죠. 맞는 말이에요. 3번 주요 부재 강판에 마킹할 때는 펀치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 펀치라는 것은 재료를 손상하거나 또는 균열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이 펀치를 통해서 재료가 손상 또는 균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손상이나 균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4번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42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의 상호간 간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간격을 유지하려면 분리를 시켜야 되죠. 우리 영어로 분리하다, 이 영어 기억납니까? separate. separate 하면 분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게 2번 보세요. separate. or 하면 뭐뭐하는 기구 이 말이거든요. 답은 2번 됩니다. 1번 폼 데코. 폼 데코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하부 거푸집 역할을 하는 것을 폼 데코라 그래요. 3번에 스페이서. 스페이서는 철근의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격을 유지하는 부재를 말하고요. 4번에 파이프 서포트는 배관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부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 유지는 세퍼레이터. 물론 스페이스가 좀 헷갈리는데 스페이스는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페이스는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 유지하는 부재를 말하고 세퍼레이터는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세퍼레이터라고 그래요. 43번 굴착, 상차, 운반 정지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기계로 대량의 토사를 고속으로 운반하는데 적당한 기계. 이것이 뭐냐면 캐리올 스크레이퍼입니다. 캐리올 스크레이퍼는 굴착, 상차, 운반 정지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운반할 수 있고 정해진 장소에 토사를 깔아 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4번 캐리올 스크레이퍼. 1번 불도저. 불도저는 지면을 평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의 토사 이용에도 사용돼요. 그 다음에 2번 앵글도저. 앵글도저는 불도저의 일종이지만 블레이드가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어서 측방향으로도 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로더. 로더는 토사를 상차하는데 특화된 장비, 토사를 실어주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요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굴착, 상차, 운반 정지 작업, 대량의 토사를 고속으로 운반, 캐리올 스크레이퍼. 44번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를 강제로 뽑아 내어 지하 수위를 낮추어서 기초공사를 하는 공법. 이것이 웰포인트 공법입니다. 웰포인트는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를 강제로 뽑아냅니다. 지하 수위를 낮추지요. 답은 2번입니다. 1번의 케이슨 공법. 케이슨 공법은 지하 구조물을 집안에 가라앉히면서 시공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3번의 샌드 드레인. 샌드 드레인은 연약한 점토 집안에 모래 기둥을 설치해서 배수정과 안미를 촉진하는 공법. 4번의 레어먼드 파일 공법은 얇은 강간을 박아서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을 형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 2번. 45번 굴착 공사와 안정액 및 공수 내의 혼합물을 드릴 파이프 내부를 통해서 강제로 역순환. 역을요. 자, 우리 영어로 해봅시다. 리버스. 우리 카세트 테이프 뒤로 돌릴 때 리버스 기능을 이용하죠. 그리고 순환은 서큘레이션. 리버스 서큘레이션. 자, 우리 역순환할 때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어디 있나요? 답 2번이죠. 그래서 역순환시켜서 지상으로 배출하는 공법,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인데 점토 실트층 등에 적용한다. 시공 심도는 통상 30에서 70m까지로 한다. 시공 직경은 0.9에서 3m 정도까지로 한다. 답은 2번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 되겠습니다. 1번에
어스 드릴 공법. 어스 드릴 공법은 회전식 드릴을 이용해서 굴착하는 것이고요. 3번에 뉴매틱 케이슨 공법은 고압의 공기를 이용해서 기초 시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4번에 심초 공법. 심초 공법은 안반 등의 중심부를 파내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말뚝을 형성하는 방식. 답 2번. 4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 이음시 주의사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동일한 곳에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야 한다가 아니고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는 안 된다. 답 바로 1번이네요. 2번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엇갈리게 있습니다. 3번 주근의 이음은 인장력이 가장 작은 곳에 두어야 하고 4번 큰 보의 경우 하부 주근의 이음 위치는 보 경관의 양단부입니다. 답 1번. 47번 KCS. KCS는 대한민국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입니다. 대한민국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KCS 철근 가공 및 이음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열 가공하면 안 되고요. 상온 가공이 원칙. 2번 철근 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합니다. 2번 맞고요. 3번 D32 이하의 철근 겹침 이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겹침 이음은 D35 이하. D35 이하는요. 겹침 이음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D32도 당연히 겹침 이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2 이하도 겹침 이음 할 수 있습니다. 4번 장래 위험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답은 3번. 48번 토공사에서 사면의 안전성 검토에 직접적으로 한 게 없는 거예요. 1번 흙의 입도. 입도란 말은 입자 크기 분포를 말합니다. 입자 크기 분포. 자, 입자 크기 분포는 사면 안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1번 바로 답이네요. 2번 사면의 경사. 경사가 가파를수록 미끄러질 위험이 크죠. 그리고 사면의 안전성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면의 안전성은 흙이 미끄러지거나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경사가 있으면요. 그럼 안정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의 단위 최적 중량.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내부 마찰각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답 1번. 49번 철골공사의 철골부재 용접에서 용접결함이 아닌 겁니다. 1번 언더컷. 언더컷은 모재의 가장자리가 녹아서 패인 상태. 요 결함 맞죠? 오버랩은 용착금속이 모재 위로 흘러넘쳐가지고 겹쳐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것도 용접결함입니다. 3번 블로우홀. 블로우홀은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응고되면서 내부에 생기는 기포인데요. 이것도 결함입니다. 4번의 루트. 루트는 용접결함 아닙니다. 용접부의 구성요소입니다. 답 4번. 50번 지상에서 일정 두께의 폭과 길이로 대지를 고착하고 집안 안정액으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이를 가설 흙막이 벽 또는 본 구조물의 옹벽으로 사용하는 공법. 이것이 슬러리월 공법이에요. 슬러리월 공법. 답은 바로 1번입니다. 2번에 어센커 공법은 흙막이 벽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방 깊숙하게 앵커를 삽입해서 지지력을 확보하는 공법이고 3번의 엄지 말뚝 공법은 또는요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서 그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가지고 흙막이 벽을 형성하는 공법. 4번의 시트 파일 공법은 강제로 된 판을 땅에 박아서 흙막이 벽을 만드는 공법이에요. 자, 답은 1번입니다. 51번 당해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 대해서 추가 변경 삭제를 규정하는 시방서. 특수한 조건에 따른 시방서 특별히 기재했다 이 말이죠. 특기 시방서. 답 1번입니다. 52번 독립기초에서 지중보의 역할 옳은 것입니다. 1번 흙의 허용 지내력도를 커리한다. 지내력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지면에 미치는 외부의 힘에 대응하는 집안의 힘. 지내력, 이건 집안의 힘을 말하는데요. 지중보하고 지내력도는 별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2번 주각을 서로 연결시켜 고정상타로 한해서 부동치마. 부동이란 말은 같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한자로 쓰면 부동, 같지 않다. 치마는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치마는 집안의 치마 상태가 이게 일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쪽이 기우뚱하게 가라앉는 거죠. 부동치마. 이걸 방지하는 거 지중보. 답은 바로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53번 계획과 실제의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최종 사업 비용과 공정을 예측하는 기법. 이게 EVMS.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건 외워두셔야 되겠네요. 계획과 실제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 최종 사업 비용과 공정을 예측하는 기법을 EVMS. 답은 2번입니다. 그럼 1번의 CAD, CAD. CAD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도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PMIS는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WBS는 작업을 구조적으로 분해해서 정의하는 도구. 자, 뭐 별로 안 중요하다. 자, EVMS 요거 기억합니다. 54번 슬라이딩 폼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내외부 비계 발판을 따로 준비 아닙니다. 이 설치가 비계 발판의 설치가 최소화돼요. 비계 발판의 설치가 최소화된다. 설치가 최소화되니 공기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앞당겨지겠죠. 단축될 수 있습니다. 1번 바로 답이고요. 2번 활동 거푸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일로 설치에 사용될 수 있다. 사일로는 뭐냐면 저장고를 말해요. 화물 저장고 설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크를 용어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크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수동잭을 말해요. 요크로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콘크리트를 부어놨습니다. 4번 구조물의 일체성 확보에 유효합니다. 답 1번. 55번 데크 플레이트 옳지 않은 겁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합판 거푸집에 비해서 중량이 적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적은 편이다. 답 바로 1번이네요. 나머지는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1번 합판 거푸집에서 중량이 적고요. 2번 별도 동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 철근 트러스형은 내화 피복이 불필요하고 4번 시공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전부 옳은 말입니다. 56번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기구 설치 등 주문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한다. 자, 누가요? 모든 것을 조달하는 것은 주문받은 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주문자한테 인도해요. 그럼 주문자는요, 키를 돌리기만 하면 돼. 턴키, 키를 돌리기만 하면 돼. 이 도급 계약 방식, 이것이 턴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의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분담하는 겁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많겠죠. 2번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 이거는 뭐냐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고 일정한 보수를 가산하는 계약 방식. 그리고 일식 또는 일괄. 이거는 공사 전체를 일괄로 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답은 3번. 57번 자연사료의 압축 강도가 6메가파스칼, 익인 시료의 압축 강도가 4메가파스칼. 예민비. 자, 예민비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율도 높아지는데, 요 공식은 익인 시료의 압축 강도 분의 자연 시료의 압축 강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민비는 이전 시료의 압축 강도분의 자연 시료의 압축 강도입니다. 그러면 익인 시료의 압축 강도 4메가파스칼, 그냥 4로 갑시다. 자연 시료의 압축 강도는 6, 4분의 6. 이거 1.5네요. 1.5.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8번 콘크리트 보양 방법 중 초기 강도가 크게 발휘됩니다. 초기 강도가 크게 발휘되려면 뭔가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증기입니다. 증기. 초기 강도가 크게 발휘하려면 증기 보양. 그래서 그리고 거푸집을 가장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 4번. 1번의 살수는 표면에 물을 뿌려서 습윤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수중은 물속에 담가서 양생하는 방법. 피막은 피막제를 발라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끝에 초기 강도가 가장 크게 발휘되는 것, 이건 증기 보양입니다. 59번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과 시멘트의 비입니다. 물과 시멘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물과 시멘트입니다. 근데 1번 모래와 자갈은 이건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 시멘트와 모래, 이거는 모르타르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시멘트와 자갈, 이거는 골재 구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강도에 가장 큰 영향, 이건 물과 시멘트의 비율. 60번 철골 용접 관련 용어 중 스패터. 자, 우리가 스패터를요,
영어 단어 좀 이거 공부해 볼까요? 스패터. 이게 뭐죠? 튀다. 이런 뜻이거든요. 튀기다, 튀다. 막 물 튀다. 뭐가 뭐 이물질이 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1번 보겠습니다. 전단, 절단에서 생기는 뒤꺾임 현상. 이걸 말하냐면, 버라고 해요. BURR. 버입니다. 두 번째, 수동가스 절단에서 절단설이 꽂지 못하여 생기는 잘록한 자국의 흔적. 이게 드래그 라인입니다. 드래그 라인. 자, 이거 영어 쓰겠습니다. 3번, 철골 용접에서 용접불의 상부를 접는 불순물. 이게 슬랙. 그 다음에 철골 용접 중 튀어나오는 슬랙은 자, 튀다, 스패터. 이게 스패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61번, 진주석 또는 흑요석 등을 900도에서 1200도로 소성한 후에 분쇄하여 소생이 아니고 소성입니다. 이거 오타 났네요. 소성 팽창하면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의 접착제 및 무기질 섬유를 균등하게 혼합하여 성형한 제품 되 있는데요. 자, 진주를 영어로 해보세요. 펄이죠. 펄. 진주가 펄이잖아요. 폴라이트 보온제입니다. 자, 진주를 영어로 펄이라고 합니다. 진주석, 흑요석,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성형한 제품 펄라이트 보온제. 1번의 규조토 보온제는 이거는요, 조개껍질 퇴적물입니다. 조개껍질 퇴적물로 보온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2번에 규산 칼슘 보온제. 자, 이것은 석회와 규산을 주 원료로 화학 반응시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질석 보온제. 질석 보온제는 천연 운모류의 광석입니다. 그러면 진주석 또는 흑요석, 진주, 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62번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수화열이 작고 수화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그 다음에 C3A 이게 뭐냐면 삼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삼산화 알루미늄. 자, 근데 이것이 많은 게 아니고 적습니다. 적음으로 내황산염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 황산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 말인데요. 내황산염성이 큽니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 옳지 않은 것 2번. 3번 건조 수축이 작다. 4번 건축용 메스 콘크리트는 대형 구조물에 쓰이는 거죠. 이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63번 골재의 함수 상태 사이의 관계 옳게 나타낸 것 1번 유효 흡수량은 표건 상태 빼기 기건 상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흡수량은 수분 상태 빼기 표건 상태가 아니고 표건 상태 빼기 절건 상태가 됩니다. 이게 흡수량. 그 다음에 전함수량은 수분 상태 빼기 절건 상태입니다. 4번에 표면 수량은 이것은 수분 상태 빼기 표건 상태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유효 흡수량은 표건 상태 빼기 기건 상태. 표건 상태란 말은 내부의 수분이 포화 상태지만 표면은 건조하다 이 말이거든. 표면은 건조해요. 그리고 기건 상태는 내부에 약간 수분은 있지만 표면에는 수분이 없는 상태. 그러면 표건 상태든 기건 상태든 모두 표면에는 수분이 없지요. 그런데 표건 상태는 내부의 수분이 포화 상태. 근데 기건 상태는 내부에 약간의 수분만 있다. 그리고 표건 상태에서 기건 상태를 빼면 유효 흡수량이 됩니다. 64번 바닥 발음재료 백시멘트와 안료를 사용하며 종석으로 화강암, 대리석 등을 사용하고 갈기란 말은 연마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기로 마감을 하는 것. 자, 이것은 테라조 발음입니다. 답은 4번. 테라조 발음은 백시멘트와 안료를 사용하고 종석으로 화강암, 대리석을 혼합 그리고 갈기 작업을 해서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라조 발음. 1번의 리신 발음. 리신은 뭐냐면 아크릴 수지를 말합니다. 아크릴 수지를 바탕으로 한 마감재. 그 다음에 2번 인조석 발음. 말 그대로 인조석으로 마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라프코트는 시멘트나 수지를 바탕으로 한 거친 질감 마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테라조 발음. 65번 다음 중 흡음 재료, 흡음이란 말은 소리를 흡수한다 이 말입니다. 소리를 흡수하고 반사를 줄이는 재료, 흡음 재료. 1번 연질, 우레아폼. 자, 이것은 흡음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소리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2번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뒷면에 흡음재와 함께 사용하면 흡음 효과가 있습니다. 3번 테라조, 테라조는요 이것은 소리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답은 3번. 4번의 연질 섬유판, 연질 섬유판도 섬유로 이루어진 다공성 재질로서 소리가 흡수됩니다. 답은 3번. 66번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에 관한 설명. 자, 입도가 뭘까요? 입도는 자, 골재의 작고 큰 입자의 혼합점 정도를 입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입도가 적당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료 분리. 이 재료 분리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 시멘트, 혼합물과 골재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골재 입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립 비율이 있고요. 4번 골재 입도는 블레인 시험. 이게 틀렸죠. 블레인 시험은 뭐냐면 시멘트의 단위 질량당 표면적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 4번. 67번 물론 아스팔트를 용제 녹인 것으로 액상이며 아스팔트 방수의 바탕 처리자로 이용되는 것. 이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답은 3번. 1번의 아스팔트 펠트. 펠트는 뭐냐면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종이 재질의 방수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콜타르. 콜타르는 석탄을 건류하여 얻는 점성이 있는 액체를 말하고요. 피치는 타르류를 농축시켜서 만든 점성이 강한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67번 물론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으로 액상이며 아스팔트 방수의 바탕 처리제로 이용되는 것을 아스팔트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68번 단열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열 전도율이 낮다. 열 전도율이 낮으면 단열 효과가 좋지요. 2번 열 관류율이 높으면 그럼 단열성이 낮습니다. 3번 같은 두께인 경우 경량재료. 이 경량재료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가볍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층이 많단 말이고 공기층이 많으면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단열 성능이 우수한데 나쁘다 틀렸죠? 이건 좋다고 해야죠. 4번 단열재는 보통 다공질의 재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이 많은 이 다가 뭐냐면 많을 따자거든. 기공이 많은 다공질 재료가 단열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열을 잘 전달 못한다고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열을 잘 전달 못하니 기공이 많은 다공질 재료는 단열에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기공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재료가 가볍겠죠. 경량 가볍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69번 점토 소성 제품의 흡수성이 큰 것부터 차례로 옳게 나열하라. 그럼 요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토도석자 이름입니다. 토도석자. 답은 1번입니다. 토도석자. 이 자가 뭐냐면 도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흡수성이 토기가 제일 큰데 흡수성이 크단 말은요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기공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도자기는 흡수성이 낮죠. 조직이 치밀하고 기공이 적겠습니다. 토도석자. 토기 석기 자기 이렇게 외웁니다. 토기 석기 자기. 화강암이 저식반 열을 받았을 때 파괴되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화강암 열받으면 어떨까? 파괴되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화강암은 여러 종류의 조암 광물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암 광물은 조암광물 무슨 말 있죠? 조암광물이란 말은 장석, 석영, 흑음모 이런 걸 말해요. 조암광물이 많고 이 조암광물 종류에 따라서 열 팽창 계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 말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니 깨지겠죠. 균열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답은 3번. 71번 목재의 함수율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함수율이 30% 이상. 이 함수율 30%가 이게 뭐냐면 섬유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 이상에서는 함수율 증감에 따라 강도 변화가 심한 게 아니고 거의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기건재는 자연 건조한 목재를 말합니다. 기건재 함수율은 15% 맞고요. 세 번째 목재의 진비중. 자, 진비중이란 말은 뭐냐면 기공을 제외한 목질 성분만의 밀도 비율을 말합니다. 진짜 비중 이런 말이거든. 진비중은 1.54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목재 함수율 30% 정도를 섬유 보화점이라고 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72번.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제 중 AE제. AE제는 뭐냐면 이것은 공기 연행제라고 부릅니다. 연행이란 말은 뭐냐면 함께 데리고 간다, 한국 끌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공기가 함께 가는 거예요. AE제, 공기 연행제. 1번. 워커빌리티. 워커빌리티는 이건 작업성. 이 작업성을 개선시킨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제 중 AE제는 작업성을 개선시킵니다. 그 다음에 2번. 블리딩. 자, 블리딩은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물이 위로 떠올라요. 그리고 물기가 보이는 거. 이게 블리딩인데 AE제를 섞으면 블리딩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압축 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압축 강도는 감소합니다. AE제를 쓰면 압축 강도 감소. 73번, 불림하거나 담금질한 강을 다시 2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한 후에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처리를 말하며 내부 응력을 제거하며 연성과 인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뜸질 또는 뜨임질 또는 뜸질이라고 합니다. 답 1번. 2번에 압출은 금속을 틀에 눌러서 일정한 단면 형상으로 뽑아내는 것. 압출. 그 다음에 중합은 화학 반응으로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 중합. 그 다음에 단조는 금속을 두들겨서 형태를 만드는 가공법. 단조. 따라서 답은 뜨임질. 74번. 탄소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탄소 함유량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주철. 그 다음에 탄소광. 그리고 제일 적은 게 연철. 주철, 탄소광, 연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그물유리. 왜 그물유리라고 하죠? 그 이유는 철망을 유리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망을 넣다 보니까 그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물유리, 망임유리 같은 말이죠. 그물유리, 망임유리 주로 방화 및 방제용으로 사용합니다. 답 2번. 1번의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유리를 강화유리. 3번의 복층 유리는 2장 이상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 또는 가스를 주입한 유리. 복층. 그 다음에 4번 열선 반사유리. 말 그대로 태양열을 반사해서 실내 온도 조절에 도움을 주는 유리입니다. 76번. 금속면의 보호와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청도료입니다. 방청도료란 말은 금속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도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광명단 조합 페인트. 광명단은 자 이것은 적연입니다. 적연. 자 붉은 납이에요. 적연을 포함한 도료입니다. 그리고 방청도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알루미늄 도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에칭 프라이머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부 방청도료가 됩니다. 근데 캐슈 휴지 도료는 이건 천연 캐슈넛 오일에서 얻은 수지를 이용한 도료입니다. 방청 목적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답은 4번. 77번. 기본 점성이 크며 내수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금속,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콘크리트 등의 접합에 사용되는 만능 접착제. 만능 접착제 뭘까요? 에폭시 수지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에폭시 수지 접착제, 만능 접착제라고 합니다. 답은 3번. 78번. 열선 흡수율이 특징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여름철 냉방 부하를 감소시킵니다. 열선 흡수유리는 태양열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태양 복사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2번 자외선에 의한 산품 등 변색을 방지하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3번 유리의 온도 상승이 매우 적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유리 자체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실내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주긴 주죠.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채광을 요구하는 진열장에 이용된다. 그렇습니다.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채광이 요구되는 진열장에 사용됩니다. 답은 3번. 79번 내화벽돌은 최소 얼마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것을 의미하느냐. 내화벽돌은 고온에서도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며 열에 견디는 벽돌 내화벽돌입니다. 자 최소 얼마 이상의 내화도. 자 내화도를 등급으로 나눌 때 SK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SK. 그래서 SK26 답 1번입니다. 80번 합판은 얇은 베니어판을 겹쳐 만든 거예요. 합판 얇은 베니어판을 겹쳐 만들었다. 그러면 곡면 가공. 자 합판을 살짝 우그릴 수 있죠. 곡면 가공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함수율 변화에 따른 신축 변형이 적지요. 2번 답이네요. 3번 2매 이상의 박판을 짝수매가 아니고 홀수매입니다. 홀수매로 겹쳐 만듭니다. 3장, 5장, 뭐 7장 이런 식으로 홀수매로 겹쳐 만든 것이고 4번 합판 제조 시 목재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적습니다. 답은 2번. 81번 추락방지용 방망 그물코. 추락방지용 방망 그물코 모양 및 크기 기준입니다. 자,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운지요? 3하10, 3하10 이렇게 외웁니다. 사각도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 3하10, 3하10. 추락방지용 방망 그물코 3하10, 3하10. 답 4번. 82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필요 조건. 거푸집 필요 조건입니다. 1번 콘크리트 하중에 대해서 뒤틀림이 없는 강도. 그렇죠. 뒤틀림이 없는 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 내 수분 등에 대해서 물 빠짐이 원활하다.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내에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돼요. 물 빠짐이 원활하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물 빠짐이 원활하면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 3번 최소한의 재료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용성 가질 것. 4번 거푸집은 조립, 해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해야 됩니다. 답 2번. 83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안전상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 확인. 1번 맞고요. 2번 진동기 사용 시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이 독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3번 최상부 슬래브는 되도록 이어붓기 여러 번 나누어. 이게 틀렸죠. 무슨 말이야? 최상부의 슬래브는 한 번에 연속적으로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고 4번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슈트의 접속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답 3번. 84번 연약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바닥의 지지력보다 커지면 굴착 저면이 어떻게 될까요? 흙에 빡 부풀어 오르죠. 굴착 저면에서 흙이 부풀어 오른다. 이것을 히빙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히빙. 1번의 슬라이딩은 흙막이벽이나 구조물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 우리 야구에서 슬라이딩 이런 말 쓰잖아요.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 2번에 보일링은 투수성이 높은 모래질 지반에서 굴착할 때 지하수의 상승압이 흙입자 사이의 간극 수압보다 커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흙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물과 흙이 막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걸 보일링. 그 다음 세 번째 파이핑은 뭐냐면 주로 모래층에서 발생하는데 물이 높은 압력으로 흙을 통과하면서 이 파이프를 형성하는 거 있죠. 이걸 파이핑. 자, 그래서 굴착 저면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히빙입니다. 85번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근로자는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하면 안 되죠. 중심부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3번 지주부재와 수평문의 기울기 75도 이하입니다. 4번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86번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 옳지 않은 겁니다. 일반 전단력은 일반적으로 단부보다 중앙부에서 크게 작용, 아니죠. 단부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앙부 하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고 단부 하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해요. 자, 맞고 4번에 휨 응력은 일반적으로 슬래브 중앙부에서 크게 작용하죠. 답은 1번. 87번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이 빠질 수 있죠. 발이 빠질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판의 폭 기준, 이것은 30cm 이상. 답은 4번입니다. 88번 가설 구조물. 자, 가설이란 말이 뭐죠? 임시로 설치했다 이 말이거든요. 가설 구조물이 갖춰야 할 구비 요건입니다. 1번 영구성. 말이 안 맞죠. 임시로 설치한 거고 영구적인 거하고는 말이 안 맞죠.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경제성. 경제성은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 경제성. 그 다음에 작업성. 설치 및 철거가 용해야 되고요. 작업 진행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작업자 안전에 기여해야 되겠죠. 틀린 것은 1번.
89번 굴착면 붕괴의 원인 가장거리가 뭔갑니다. 1번 사면 경사가 증가했다. 그러면 붕괴 원인 되죠. 성토 높이, 성토란 말은 흙을 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흙 쌓는 높이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해야 붕괴 원인이 되겠죠. 3번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의 증가, 4번 굴착 높이의 증가 모두 붕괴 원인이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되는 공사 1번 지상 높이, 이것은 31m 이상입니다. 31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공사, 그리고 깊이 이거는 10m,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그리고 최대 지간 거리가 50m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50m인 교량 건설 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입니다. 4번 저수 용량이 1천만 톤 아니고 2천만 톤, 2천만 톤 이상이어야 되죠.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 답은 3번. 91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죠. 맞고. 두 번째,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됩니다. 3번 자기공사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4번 발주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이게 틀렸죠. 공사 완료가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정산을 해줘야 돼요. 답은 4번. 92번 정기 안전 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 정기 안전검사 일단 했죠. 정기 안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정밀이죠. 정밀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결과 정밀 안전점검을 합니다. 93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 사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까? 15cm 이상입니다. 발판과 벽 사이 최소 15cm 이상. 94번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 높이 그리고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 설치 높이하고 내민 길이 기준입니다. 1번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는 2m 이상. 1번 바로 답이네요. 설치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95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이 규칙이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요. 토사 굴착식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자, 이게 여러 번 개정됐어요. 2021년도 개정되고 또 2023년도에도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023년을 기준합시다. 2023년. 자, 모래는 1대 1.8, 연암 및 붕암은 1대 1.0, 경암 1대 0.5, 그 밖에는 1대 1.2.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보통흑인 습지, 보통흑인 건지, 이거는 과거의 기준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 밖에 1대 1.2, 1대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붕암과 연암. 자, 붕암과 연암 볼까요? 붕암과 연암은 1대 1.0, 1대 1.0이죠. 그리고 경암은 1대 0.5. 자, 그러면 붕암과 연암은 1대 1.0. 2번, 3번이 맞는 말이네요. 맞고 틀린 것은 1번, 4번이 틀렸네요. 근데 옳지 않은 거 하니까 1번, 4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봅시다. 외워볼까요? 2023년도입니다. 2021년도 아니에요. 모래는 1대 1.8, 연암, 붕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 96번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조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맞고, 2번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맞고요. 자, 3번 보세요.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번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계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답은 3번. 97번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견고한 구조 맞죠? 2번 경사는 30도 이하 맞습니다. 그리고 3번 경사가 30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옳지 않은 것은 3번. 98번.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망의 처짐.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0% 아닙니다. 12%예요.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번.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할 것. 3번.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4번.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 이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옳지 않은 것은 1번. 99번.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의 준수사항과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하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적재할 것 맞고. 2번. 국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그리고 4번. 제동장치, 조정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요거는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차량이나 기계를 점검하는 항목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화물을 적재할 때잖아. 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근데 제동장치, 조정장치 기능 이상은 요거는 차량이나 기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차량이나 기계를 점검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물 적재 전에 하는 겁니다. 화물 적재 전에.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100번. 무한궤도식 장비와 타이어식, 차륜식 장비 차이점입니다. 1번. 무한궤도식은 기동성이 좋다니. 기동성 좋습니까? 아니죠. 평지를 기준으로 하면 타이어식이 훨씬 더 기동성이 좋죠.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타이어식. 타이어식이 우리 일반 승용차를 떠올리면 돼요. 승차감과 주행성이 좋죠. 무한궤도식은요, 탱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한궤도식은 경사지반에서의 작업에 부적당하다. 아닙니다. 경사지반에서 작업에 적당하지. 탱크. 타이어식. 승용차. 승용차가 땅을 다지는데 아니죠. 무한궤도식. 무한궤도식이 땅을 다지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번. 타이어식은 승차감과 주행성이 좋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100문제 푼다고 고생하셨습니다.